최근까지 증시의 뜨거운 감자였던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서 새로운 공식 수치가 등장했습니다. 이 종목을 과도하게 거래하고 많은 손실을 본 게 다 개인 투자자인 줄 알았는데 최소한 투자한 금액만 봤을 때는 외국인의 비중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에 개인 중심의 규제가 역차별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서영 기자. 네, 오서영입니다. 네, 실제로 거래대금 비중이 어땠습니까? 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27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총 거래대금은 497조 9천억 원입니다. 이 중 외국인 거래대금이 202조 4천억 원으로 전체의 40.6%에 달했는데요.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들은 지난달 16일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기본 예탁금 상향과 투자자 교육 강화 등을 골자로 한 투자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죠. 해당 조치는 개인 투자자만 대상으로 해 기관과 외국인 전문 투자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이 때문에 개인들만 강도 높은 규제를 받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에 따르면 기본 예탁금 제도 자체가 개인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기관이 제외되는 거라는 설명인데요.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을 역차별한다는 인식을 이해하지만 투자자 차별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차별이 아니라면 기관이나 외국인에 대한 규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금융위는 지난달 29일 레버리지와 관련한 추가 보완책을 내놨는데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과도한 거래 행태를 제한하기 위해 관련 거래 비용 부담을 가중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예컨대 선물 시장에서 운영 중인 과다 호가 부담금을 적용하는 겁니다. 과잉 매매로 인해 시장의 호가와 거래가 부풀리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인데요.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기관 투자자인 운용사와 LP를 담당하는 증권사가 리밸런싱 거래를 분산하기로 했습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흔들리는 증시 흐름 속에 기준금리 인상 이후 은행들의 예적금 금리 경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은행이나 지방은행에서는 이제 3% 중후반대 금리가 기본이 되면서 혼란스러운 증시에 피난처가 되는 모습입니다. 자세한 변화 짚어보겠습니다. 류선우 기자. 네, 류선우입니다. 네, 최근에 은행들 금리 흐름이 어떻습니까? 네, 인터넷 전문은행 토스뱅크가 어제부터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0.3%포인트 올린 연 3.6%로 인상했습니다. 6개월 만기 예금 금리도 연 3.3%로 0.1%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앞서 카카오뱅크는 지난달 초 1년 만기 예금 금리를 연 3.6%로 올렸고요. 약 보름 뒤 K뱅크는 연 3.61%던 1년 만기 예금 금리를 연 3.71%로 인상했습니다. 이 같은 금리 인상 행렬은 지방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달 말 연 3.6% 금리의 특판 예금을 내놓은 BNK 경남은행은 어제자로 정기예금 금리를 또 올려 1년 만기 최고금리가 3.6%가 됐고요. 전북은행은 지난달 정기예금 최고금리를 연 3.81%로 은행권 최고 수준으로 높였습니다. 자, 여기에 앞서 봤던 것처럼 오늘도 증시가 하락세입니다. 이에 자금의 이동 방향도 달라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두 달 전 140조 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투자자 예탁금은 이달 초 102조 원대로 26% 급감했는데요. 5대 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지난달 말 984조 9천억 원으로 한 달 새 35조 원 급증했습니다. 이는 약 3년 만에 최대 증가폭입니다. 다만 은행권보다 더 빠르게 큰 폭으로 수신금리를 올렸던 저축은행 업권은 필요한 자금 확보를 마치고 머니무브도 주춤해지자 예금 금리를 낮추는 추세인데요. 한 달 전 3.95%까지 치달았던 저축은행 업계 평균 금리는 현재 3.79%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 이어서 증시의 혼란만큼이나 가격 변동성과 규제 영향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부동산 상황 연달아 보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잔금 대출이 막힌다는 우려가 컸던 단지들에 대해 대책을 지시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과 맞물려서 서울 강남권의 고가 단지에서도 잔금 대출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어떤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정할지는 은행이 막판까지 고심하는 모습인데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네, 이게 서초 DH 방배 이야기죠. 은행별 움직임 어떻습니까? 네, 농협은행은 우선 감정가를 기준으로 잔금대출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가계대출 총량과 단지별 배정 한도 등을 고려하느라 최종 기준을 아직 확정하지는 못했습니다.
농협은행은 오는 13일 농협은행 방배금융센터에 DH방배의 잔금대출 한도를 배정할 계획입니다. 신한은행은 분양가의 60%와 감정가의 50% 가운데 낮은 금액을 대출 한도로 하기로 정해서 DH방배 입주 예정자들에게 공지했습니다. 신한은행이 배정한 잔금대출의 총량은 우선 1,000억 원 선입니다. 국민은행도 1,000억 원 한도를 우선 배정했고 감정가 기준 LTV 적용 여부는 아직 확정하기 전입니다. 네, 그런데 원래도 감정가에 따라서 대출이 나가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새삼 문제가 됩니까? 네, DH방배의 경우 분양가와 입주 시점의 시세 차이 격차가 커서 은행들의 고민이 깊어진 데 원인이 있습니다. DH방배의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분양가는 최고 22억 4천만 원이었는데 현재 매물 호가는 35억 원 이상이며 지난달 중순에는 입주권이 39억 3천만 원에 거래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은행들이 기존 관행대로 감정가의 LTV를 적용하길 망설이는 이유는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있는데요. 감정가를 기준으로 잔금대출을 내줄 때 차주 1인당 대출액이 커지면 한정된 총량 안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입주민의 수가 줄어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DH방배는 작년 11호 부동산 대책 이전인 2024년 8월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뤄져서 현 규제 지역 LTV 40%가 아니라 종전 기준인 50%를 적용받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국에서 분양가의 LTV 적용이나 은행별 한도 부여 또는 특정 단지 배려 등의 지침을 내린 적은 전혀 없다면서 은행들이 실수요자의 어려움이 없도록 잔금 대출을 적정 수준에서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두 번째 부동산 점검 회의에 나섭니다. 조만간 발표가 예상되는 수도권 공급 대책을 앞두고 추가 공급 부지와 사업의 속도를 점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용배 기자. 네, 지용배입니다. 네, 이번이 공급 대책 발표 전에 마지막 점검이라고 봐야겠죠. 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에 청와대에서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주재하는데요. 회의에서는 지난 1월 발표한 수도권 6만 호와 3기 신도시 등 기존 사업을 얼마나 앞당길 수 있는지와 함께 기존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부지와 추가 물량도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가능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행정조치와 금융재정 지원, 규제 완화 등까지 동원해 공급 시기를 앞당길 방법을 찾으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공급 대책 내용과 발표 시기는 오늘 오후 회의 후에 정해질 걸로 보입니다. 네, 다만 문제는 정부와 이 대책의 핵심 지자체인 서울시 사이의 견해 차이가 좀 커 보인다는 점인데 양측의 차이 어떻습니까? 네, 정부는 새로운 택지와 유휴부지를 찾아 실제 공급 물량을 늘리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지난 6월 관훈 토론회에서 그린벨트도 안 되고 공업지구도 안 되면 청년들은 어디서 사느냐며 공급지 후보군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남구 세곡, 자곡동과 수서 차량기지 주변,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등이 후보로 거론됩니다. 반면 서울시는 추가 그린벨트 해제에는 반대하면서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어 공급 속도를 높이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정부는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1만 호 공급을 추진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기반시설 부담 등을 이유로 8,000호가 적당하다고 보고 있고요. 새 공급 후보로 거론된 용산 어린이정원 개발에도 서울시는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정부가 부지를 확보해도 용도지역 변경과 지구단위 계획 등 서울시의 도시계획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린벨트 해제 역시 서울시와의 협의가 필요하고요. 결국 양측이 공급 방식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 정부가 강조하는 신속한 공급에도 속도를 내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SBS 비즈 지웅배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공급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부동산의 불안은 이미 임대차 시장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집주인의 실거주를 유도하는 정책에 세입자는 계약 갱신도 못하고 나갈 수 있다는 불안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네, 임대차 시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권과 한강변 등을 중심으로 집주인이 직접 들어가 살거나 집을 팔겠다며 세입자에게 퇴거를 통보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40%까지 양도소득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2029년부터는 지난 3일 발표된 세제 개편안에 따라 1주택자도 실제 거주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공제 역시 2028년부터는 5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때문에 세부담이 늘어나는 비거주 1주택자들이 실거주나 매각을 검토하는 상황이 된 건데요.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면 세입자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전월세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평가되고 있습니까? 네, 집주인이 실거주를 선택하면 세입자는 계약을 갱신하지 못하고 새로운 전셋집을 찾아야 하는데요. 때문에 전세 매물은 줄어드는 반면 세입자들은 다시 전세 수요로 유입되면서 수급 불균형이 더 커질 수 있는 겁니다. 전세 시장은 이미 매물 부족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올해 초보다 9.2%, 경기도는 30.4% 줄었고요.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올해 상반기에만 4.99% 올라 지난해 연간 상승률을 넘어섰습니다. 전세 공급은 줄고 수요는 줄면서 앞으로 수도권 전월세 가격 상승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 증권사와 은행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심판대에 오릅니다. 무려 15조 원에 달하는 과징금 폭탄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한나 기자. 네, 김한나입니다. 네, 일단 공정위 현재 단계 어떻습니까? 네, 공정위는 15개 국고채 전문 딜러사 PD들의 입찰 담합 혐의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카르텔 조사국은 10개 증권사와 5개 은행이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국고채 경쟁 입찰 과정에서 입찰 담합과 정보 교환 담합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고채는 경쟁 입찰을 통해 낮은 금리를 제출한 PD사가 낙찰받고 PD사들이 이를 기관이나 개인 투자자들에게 매각하는 구조인데 정보를 미리 공유하면서 금리를 높은 수준에서 형성했던 겁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예상되는 과징금의 규모가 대단히 크던데 어떻게 개선된 겁니까? 네, 공정위 심사관이 산정한 관련 입찰 규모는 76조 2천억 원에 달했는데요. 이는 담합 관련 매출을 기준으로 삼은 건데 최대 부과율 20%가 적용되면 최대 15조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고발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실제 과징금과 제재 수위는 전원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인데요. PD사들은 정보 공유가 통상적인 시장 동향 파악이었으며 과징금의 경우 낙찰 금액이 아닌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반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반도체와 태양광의 핵심 원료인 폴리실리콘에 미국이 새로운 관세 카드를 꺼냈습니다. 폴리실리콘과 관련 제품의 최저 수입 가격을 설정하고 일부 파생 제품에는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관세의 파장은 어떨지 짚어보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우선 미국의 조치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6일 폴리실리콘 파생 제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했습니다.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조치입니다. 폴리실리콘은 1kg당 21달러, 인곳과 웨이퍼는 100달러의 최저 수입 가격이 적용되고요. 이 기준에 못 미치는 수입품에는 차액만큼 관세를 매기는 방식입니다. 미국 정부는 전 세계 생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고 자국 내 생산 기반을 재건하겠다며 폴리실리콘 15% 관세 부과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120일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4일 발효될 예정인데요. 우리나라를 포함해 일본과 대만, EU 등은 기존 관세와 이번 232조 관세를 합쳐 15%를 넘지 않도록 하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네, 그러면 이번 조치로 국내 기업들, 특히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의 영향은 어떻게 전망됩니까? 네, 당장 미 조지아주에 태양광 생산 시설을 짓고 있는 하나큐셀은 상대적으로 수혜가 기대됩니다. 현지 생산 비중이 높은 만큼 값싼 중국산 제품의 미 시장 진입이 어려워질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또 말레이시아에서 폴리실리콘을 생산 중인 OCI도 중국산 공급망이 아닌 이 대체 공급처로서의 존재감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국내 태양광 업계는 최저 수입 가격과 관세 요건을 동시에 맞춰야 하는 만큼 대미 수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에 미칠 영향은 당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짓고 있지만 이들이 폴리실리콘을 직접 수입해 쓰는 구조가 아닌 만큼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생산 비용 등이 올라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 호남권 반도체 메가특구에 주 52시간 규제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두고 유관 부처 장관 사이에 뚜렷한 시각차가 드러났습니다. 글로벌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는데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쪽과 장시간 근무로 과연 생산성이 높아지는 게 맞냐는 의견이 맞섰습니다. 서주현 기자. 네, 서주현입니다. 네, 이게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고용노동부 장관 사이의 이야기였죠. 일단 산업통상부 장관은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네, 김 장관은 어제 관훈 토론회에서 일하겠다는 젊은 사람들의 의지를 제도가 강제로 막아서는 안 된다며 이 메가특구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IT 업계 이른바 996 근무제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근무하는 제도를 거론하며 첨단 산업의 기술 개발 속도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연구 개발뿐 아니라 스타트업과 첨단 산업 전반에서 근로시간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호남 반도체 연구 인력이 한정된 특례를 넘어서 첨단 산업 전반의 주 52시간 유연화 문제로 논의를 확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가 됩니다. 네, 하지만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생각은 좀 달랐죠. 네, 김영훈 장관은 최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주 52시간제를 적용받고도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높은 실적을 내고 있다며 주 52시간제 예외 허용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것처럼 과도하게 부각되면서 건강한 토론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어제 한 유튜브 방송에서도 연구직을 근로시간 제한에서 제외하는 데 대해서 어떤 노동 생산성을 가져오는지 실질의 기초에 토론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노동부는 산업부와의 입장 차이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서주현입니다. 어떤 정권이 들어오든지 관계없이 정부는 매년 청년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에 가지수만 많다라는 대통령의 지적이 나올 만큼 정책의 실효성이 있느냐는 논란이 일자 정부가 별도의 평가 지표를 만들어서 옥석을 가려내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네, 그러면 청년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겠다는 겁니까? 네, 국무조정실은 어제 청년 체감도 지수를 개발하고 평가에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 정책 전반에 걸쳐 청년 체감도 지수 이런 걸 한번 개발해서 활용해보면 어떨까라며 제안한 데 따른 겁니다. 일반적인 체감도 조사는 정책을 알고 있는지 또 이용을 해봤는지 또 만약에 이용을 해봤다면 도움이 됐을 것으로 예상되는지 등을 살피는데요. 정부는 여기에 실제 정책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정책 지원 규모와 운영 방식 등에 대한 만족도도 지수 개발 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올해 청년정책 과제는 모두 389개이고 사업 규모는 약 30조 원에 달합니다. 궁극적으로 정부는 청년 체감도 지수를 개발하고 평가를 주기적으로 시행해 불필요한 청년정책 사업은 정리하고 체감도 높은 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근거로 삼을 방침입니다. 네, 이에 앞서서 시범 평가도 진행한다고요. 네, 국무조정실은 다음 달까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과 청년 미래적금 등 20개의 주요 청년 사업에 대한 체감도 평가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외부 전문가 등을 통해 설문조사 항문 등을 받아서 내부 검토를 거쳐 시범적으로 조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국무조정실은 청년 체감도 지수 개발 과정에서의 예비조사격이라며 조사 결과가 해당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연말 연구 용역까지 마친 뒤에 구체적인 평가 활용 방침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 다음 달 중순 서울에서 우리나라와 중앙아시아 기업들 간 대규모 경제 협력 행사가 열립니다.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회의와 맞물려서 열리는 경제인 행사로 이 자리에서 우리 기업들과 중앙아시아 5개국 간 대규모 MOU가 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입니까? 네, 대한상인은 다음 달 중순에 제1차 한중앙아시아 비즈니스 서밋이라는 경제 행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대한상이 주관이긴 하지만 정부 주도하에 열리는 행사인데요.
외교부에 따르면 다음 달 16일부터 17일까지 한국과 5개국 정상이 참여하는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이와 연계해서 열리는 경제인 행사입니다. 대상국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등 5개 국가입니다. 이 중앙아시아 이 5개 국가가 다 함께 참여하는 경제인 행사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행사에는 우리나라와 5개 국가의 정부 인사와 경제계 인사가 총 출동할 걸로 보입니다. 산업통상부 쿠트라 역시 국내 기업 80여 곳을 대상으로 중앙아시아 5개 국가의 무역상담 성격의 비즈니스 파트너십이라는 행사도 함께 열기로 했습니다. 네, 정부와 재계가 총 출동하는 셈인데 그만큼 중앙아시아 시장의 가치가 커졌다는 뜻이겠죠? 그렇습니다. 자원과 인프라를 함께 잡을 수 있는 시장이라는 점이 큰데요. 현재 우리나라와 중앙아시아 5개국은 에너지, 핵심 광물, 또 교통 인프라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SK 에코플란트는 카자흐스탄과 협력해서 리튬 광산 공동 개발을 하고 있고 현대로템은 우즈베키스탄에 KTX를 처음으로 수출했습니다. 이 해당 고속 차량은 지난 5월에 우즈베키스탄에서 상업 운행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서울 서밋에서 제2의 KTX 수출과 같은 대형 성과가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파산의 벼랑 끝에서 긴급 운영 자금을 확보하며 재기의 불씨가 살아난 홈플러스가 오늘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매장의 상황은 물론이고 회생 작업도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최나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업을 중단해온 홈플러스 매장에 모처럼 불이 켜져 있습니다. 영업 재개를 위해 상품 진열과 청소 등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이거 물건을 사고 할 그냥 물건이 적어도 그냥 오픈하는 거예요. 지금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홈플러스 매장 안은 영업 준비가 한창입니다. 현재 임시 휴업 중인 67개 점포가 다시 영업을 시작합니다. 아직 매대를 꽉 채울 정도는 아니지만 일부 신선, 가공식품 공급이 가능해지면서 매장 문을 열고 손님을 맞기로 한 겁니다. 이번 영업 재개가 회생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트레이더조를 표방한다고 했으니 핵심 상품들을 빠르게 채우고 기존에 좀 잘 되고 있던 온라인몰이라든가 배송 부분을 강화해서 정상화하는 게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포맷은 흉내는 낼 수 있는데 운영은 과연 가능할지는 좀 의심이 들고 지금이라도 빨리 매각을 통한 손실을 줄이고 직원들을 좀 지키는 게 좋지 않을까. 회생 계획안 제출 기한은 다음 달 4일까지입니다. 한 달간 영업 재개 성과가 회생 계획 인가와 정상화에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외식업체 놀부가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 15부는 지난 4일 놀부에 대해 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대표자 신문기일이 열리는 11일 구체적인 채무 규모와 채무 조정 방안 등을 물을 예정입니다. 놀부의 지난해 영업 손실은 86억 9천만 원으로 전년보다 14.8배 늘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연방준비제도의 힘을 빌려 엔화가치 부양에 나선 게 시장에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연준의 외국 중앙은행 대상 대출 제도를 동원한 환시 개입에 대해 양적 완화와 마찬가지로 연준의 대차 대조표를 늘리고 수십억 달러를 경제에 투입하는 효과를 낸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신문은 이번 개입의 자금 조달 방식은 전례가 없으며 이미 과열된 미국 경제와 시장에 또다시 유동성을 더하는 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령된 폭염 중대 경보가 전남과 전북, 경북 곳으로 확대된 가운데 제주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낮 최고 기온이 31에서 39도로 어제와 비슷해 폭염 중대 경보가 발령된 지역에선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내일은 새벽 강원 동해안을 시작으로 오후 수도권까지 곳곳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아침 최저 기온은 22에서 27도, 낮 최고 기온은 27에서 36도로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지겠습니다.